안녕하세요. 프레젠터 제이입니다. 가상화폐를 첫 번째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상화폐란 무엇이고 가상화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보고 결론을 지을 텐데요. 가상화폐는 실물로 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지는 지폐나 동전처럼 교환 가치로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것입니다. 가상화폐의 핵심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인데요. 그림처럼 한 블록 한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나타나는데 이때 필요한 암호화 기술이 있고 보상으로 코인으로 주는 것이죠. 크립토라는 말은 암호화라고 이해하면 되고 크립토 생태계는 암호화 생태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탈중앙화하여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화폐와는 달리 인플레이션 방어 그리고 각국의 환율 문제도 해결 가능한 화폐입니다. 탈중앙화가 계속 나오는데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통치 방식은 중앙화된 통치 방식입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점점 어떤 조직이나 활동, 특히 계획이나 의사결정에 관련된 활동을 중앙의 권위 있는 집단으로부터 다수에게 분산시키거나 위임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유튜브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취미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직업으로 하는 유튜버도 늘었고 때로는 공중파 방송보다도 더 빠르게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상화폐를 말하려면 비트코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가상화폐계의 첫 번째 탄생된 코인이자 범접할 수 없는 가상화폐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성능 좋은 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대가로 얻습니다. 수학 문제는 꽤 어려운 편이며 일종의 암호 풀기인데 일반 PC 한 대로 5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캐는 전용 프로그램과 힘을 모아 비트코인을 캐자는 모임도 등장합니다. 위 방식으로 광부는 최대 2100만 비트코인을 캘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 8월까지 약 1200만 비트코인이 캐졌고 현재까지 1873만 비트코인이 발행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만드는 사람을 광부, 마이너라고 부르는데 채굴하기 때문이지요. 광부는 비트코인 세계에서 곧 조폐공사입니다. 도미넌스는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곧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44에서 45%로 50%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90%였습니다. 가상화폐에서 해시파워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요. 해시파워란 복잡한 연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의 파워량이며 1초에 해결해야 될 해당 크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더리움의 해시파워는 1초에 15.46TB의 해시파워가 필요합니다. 해시파워가 올라가면 난이도는 비례적으로 상승하고 채굴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세계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법정 화폐를 무지하게 찍어내게 되었고 전 세계 부동산의 폭등과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았습니다. 오른다는 건 좋지만 계속적으로 오르기만 하는 현상은 좋을까요? 인플레이션이란 물가상승 지수를 말하는데 은행 저축이 연 1% 금리라고 쳤을 때 물가상승률이 연 2%라면 결국 내년엔 1%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방법 중 하나가 테이저링이고 이는 곧 달러의 금리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 값어치가 올라가면 각국에서 달러는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IMF처럼 국가 부도 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후진국 또는 경제개발국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테이저링을 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했을 때 투자하는 사람들은 숨을 죽여가며 긴장을 하는 것이죠. 한국은 금융결제원이 각 은행의 거래를 결제해주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소비자 간의 미들맨이 되어서 그 수요를 충족해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한 블록 한 블록 그 자체의 노드를 가지고 인증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확인이 되면 결제까지 되고 확인이 안 되면 결제가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총량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들맨의 역할도 필요 없게 되어 자원을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어려워 좀 더 풀어보자면 비트코인은 최소 사토시 개념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며 우리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법정화폐로 생산하는 과정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정도를 이해하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의 발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포우,
채굴자가 수학 문제를 풀어서 보상으로 받은 코인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 다른 하나는 포스로서 일정 수량을 가지고 있는 지분자가 증명을 하면 추가로 발행되는 방식입니다. 가상화폐 쌍두마차, 시가총액 1인 비트코인과 2위인 이더리움을 비교해보자면 둘 다 포우였습니다.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고정, 이더리움 무제한 생산, 비트코인은 포우, 이더리움 포우에서 포스의 방식으로 하드포크하여 변경 중입니다. 하드포크란 쉽게 말해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업데이트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해킹이 안 되는 암호화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2010년 5월 18일 프로그래머 레이 조씨는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2판 사줄 사람 해서 실제로 사진에 그의 딸로 추측되는 손이 나와 있는 파파존스의 피자 사진이 인증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피자데이가 되었던 날인데요. 그는 그때 지불했던 비트코인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에 지금도 전망을 보며 투자 가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국가의 제도권 안으로 시도 중인 지금보다도 더 과거에는 해커들 또는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세탁소가 되어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큰 거래소에서 75만 비트코인이 해킹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킹이 안 된다던 비트코인도 2010년 프로토콜 보안 문제 해킹으로 수천억 비트코인이 생성되자 이를 폐기하며 리비전하였으며 2013년에도 프로토콜상의 포크체인 문제로 다시 한번 리비전. 두 경우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사용자 집단 분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완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고 같은 식으로 이더리움이 해킹이 되어서 업그레이드된 이더리움이 지금의 이더리움이고 초기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명되었습니다. 다만 해시파워가 50% 이상 상승하게 된다면 그 수많은 노드들이 해킹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손해가 더 커서 해킹이 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암호화폐가 해킹 당하는 것보다 거래소나 지갑이 해킹되는 경우가 그나마 효율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마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쉽게 일어나기 힘들긴 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2017년을 생각하는 투자자는 한 커뮤니티에서 고인물이라는 칭호를 달아주는데요. 뉴스에서 나온 그래프는 최고점을 찍고 있는 모습의 그래프이고 최대 2,800만원까지 갔던 비트코인은 그 후에 700만원으로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비트코인은 8천만원을 터치하고 5천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FX 선물 거래도 현물 거래도 가능하니 실제 주식시장과 선물 마진 거래처럼 기존의 투자처와 다르지 않는 거래 가능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에서는 세금을 매겨서 법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시도가 꾸준히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는 실제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뽑을 수도 있는 걸까요? 과거 한 방송인은 출연료로 2개의 비트코인을 수령했습니다. 그때는 시도였겠지만 최고가로는 1억 6천만 원의 회당 출연료를 받은 셈인데 지금으로 쳐도 최소 5천만 원을 넘는 출연료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몰랐겠지만요. 그리고 바지락 칼국수 선생님하고 한솔 숯불 민물장어 선생님들의 해안에 감탄하고 갑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시도 중입니다. 한국의 이태원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식음료 매장이 오픈했다는 기사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 ATM 레이더에 가시면 2만 개가 넘는 설치 지역에 있으며 서울에는 대치동에 비트코인 ATM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미래가 밝습니다. 스마트폰이 사용되는 시점부터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줄었고 세상은 앞으로 더욱 진보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과거의 불안정성은 차츰 제도권 안으로 완벽히 들어왔을 때 재평가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가상위안화를 만들어서 한 지역에서 시도 중이라고 하는데요. 탈중앙화가 아닌 각국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디지털 화폐가 바로 CBDC라고 불리며 탈중앙화 재정은 디센트럴리즈드 파이낸스라고 하며 약자를 따면 디파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재정은 D를 빼면 CFI가 되겠습니다. 디파이는 정부나 회사 같은 중앙관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산형 네트워크이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투명하며 자율적 기능으로 돌아가는 금융 시스템을 말합니다. 각 암호화폐를 만든 재단은 로드맵을 만들어 길을 암시하고 디파이 생태계를 제시하는데요. 조건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렛, 저장하는 개념이니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제통화, 법정통화 또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덱스 탈중앙 거래소. 업비트나 비썸 같은 거래소는 중화된 통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탈중앙 거래소가 아닙니다. 네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란 특정 지수에 연동하는 암호화 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테더스라는 게 있는데요. 1테더스는 1달러의 값어치를 가진 코인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 대출 플랫폼. 여섯 번째, NFT 마켓플레이스. NFT 마켓플레이스는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NFT 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 또는 장소입니다. NFT는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ERC721 규격에 의해 발행된 비대체성 토큰의 수를 말하고요. ERC는 이더리움 Request for Comment의 줄임말로 이더리움의 기술 제한을 뜻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산 등을 토큰화하여 소유권 권리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시장. 예측시장이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 및 사건의 결과에 대해 유저가 사전에 예측 거래를 할 수 있는 마켓인데요.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더욱 대중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공정성에서 신뢰받기 좋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열심히 개발하고 꾸준히 시도한다면 결국 지금보다도 더 높은 가치로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발표자는 전망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꾸준히 개발하고 관리하는 코인이 아닌 코인은 사라질 것이며 리플 경영자가 말한 향후 기술력 없는 99%의 가상화폐가 사라질 것이라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불어 진정한 가상화폐는 단기적으로 고평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값어치보다 몇 배의 가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격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더 중점을 둔다면 지금보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발표였습니다.